정말 아시아의 디자이너들이 출품한 그 작품들이 모여져 있으면 뭔가 우리만의 다른 뭔가가 있는 건가? 궁금했는데 서구권의 그 디자인과 아시아의 디자인을 놓고 비교를 해보면은 아시아 쪽이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건 감성 중심에 대한 표현이 많아요. 제 기억에 한국, 중국, 그리고 홍콩, 대만의 경우에 많은 부분이 그 특징으로 보였던 거는 전통이라는 헤리티지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 디자이너들이 전통을 이용해서 재해석하려는 시도가 상당히 많았어요. 트렌드 코드를 정했고요. 가장 재밌는 사례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이번에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에서 저희가 리브랜딩을 같이 진행했었잖아요. 그때 트렌드 리포트를 좀 중점적으로 다뤄주셨었는데 그 덕분에 지금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 웹사이트 유입량도 굉장히 많아지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관련해서 또 여쭤보려고 이렇게 모셨습니다. 간단하게 소개 한번 먼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에서 그 미디어 부분에서 편집장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의 트렌드 리포트를 담당하고 있는 이용혁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스튜디오도 운영하고 계시지 않나요? 네. 오컴스 브랜딩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공부를 하면서 아무래도 연구하는 거를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다 보니까 그것을 마음껏 펼치기 위해서는 우리 ADP를 통해서 제가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뭐냐면 아시아 연대를 만들자. 그러니까 디자인 산업에 아시아 연대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타이밍에 프로젝트랑 잘 맞아 떨어져서 그런 부분으로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디자인 트렌드 리포트, 이게 뭔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디자인 어워드, 외국에 우리가 들어봤던 디자인 어워드나 컨설팅 회사, 브랜딩 회사 에이전시들은 트렌드 리포트를 발행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거나 아니면 클라이언트의 데이터들을 통해서 그거에 대한 해석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비전 같은 거를 전망하는 자료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우리 ADP 미디어에서도 그런 트렌드 리포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의 수많은 디자인 워크들이 모이고 수상작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데이터 아카이빙이 된다 그러면 저는 꽤 유의미하다고 판단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올해 처음으로 트렌드 리포트를 발행을 하게 됐고 그런 부분이 아마 좋게 반응들이 나오고 아무래도 읽을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게 트래픽으로 반영되고 좋은 반응이 있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 뭔가 쌓여져 있는 수상작들을 모아서 뭐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는 걸 넘어서 뭔가 이제 분석을 하고 그걸 문서화했던 것 같아요. 그걸 만드신다고 하셨을 때 좀 궁금했거든요. 정말 아시아의 디자이너들이 출품한 그 작품들이 모여져 있으면 뭔가 우리만의 다른 뭔가가 있는 건가? 궁금했는데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부터 좀 차근차근 얘기해보고 싶어요.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 관계자분들, 리더분들을 만나서 그런 우리가 공통의 고민들이 있었고 이거를 리브랜딩을 하는 데 있어서 확장과 새로운 비전 그리고 나아갈 길을 정하는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개인적인 욕망도 있었고 이런 부분이 아시아의 많은 출품작들이 모였을 때 어떠한 유의미한 메시지가 나올까가 궁금했었거든요. 그거를 위해서 트렌드 리포트를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수용이 돼서 이번 프로젝트를 처음 진행을 했던 것 같은데 출품작들의 데이터가 사실 어마어마하거든요. 정말 많습니다. 몇 개 정도 됐죠? 제 기억에는 수천 개가 돼요. 거기에서 그 레벨별로 수상작들별로도 출품 수가 많은데 그거를 변수라고 해서 독립변수 뭐 이렇게 나누는 그 항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볼 때도 국가별로 나눌 수도 있고 아니면 분야별로 나눌 수도 있고 나눌 수 있는 종류는 많아요. 그래서 그 로우 데이터라고 하는데 로우 데이터를 보고 저는 고민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요걸 어떻게 요리를 할까? 어떻게 해석을 할까? 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방법론적인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지금은 다행히 AI 시대가 돼서 연구 방법론에 대한 고민은 사람이 하고요.
그리고 그 결정이 된 다음에 처리하는 방법은 요즘에는 AI를 통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진행 고민하는 과정은 좀 길었고 진행을 하게 되면서부터는 좀 빨리빨리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짧은 식견으로 뭐 생각을 해보면은 뭐 어떤 등급으로 수상을 했는지 그리고 수상을 못했는지 혹은 어느 나라에서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다 각자 어떤 작품별로 나눠지니까 그걸 기반으로 뭔가 통계를 낸다?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이번 프로젝트 트렌드 리포트 2025년 거는 수상작들 중심으로 분석을 했고요. 그거를 저는 표현을 성공 데이터라고 하는데 수상작들에 대한 디자이너의 의도를 읽을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출품을 할 때 작품 설명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디자이너가 그 프로젝트를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설명을 넣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디자이너의 의도랑 목표가 녹아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저는 이번 트렌드 리포트에 집중적으로 분석을 했어요. 그게 텍스트 마이닝이라는 건데 텍스트 마이닝이 제가 예전부터 좀 즐겨 했던 연구 중에 하나거든요. 재밌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부정 감성어, 긍정 감성어 이런 것도 사실 텍스트 마이닝이고 제가 그 수많은 데이터를 모은 다음에 그거에 불용어 제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쓸데없는 단어나 표현들을 걷어내고 의미 있는 것만 세팅을 해서 해석을 하는 방식인 건데 이번 트렌드 리포트에서 제가 제일 재밌다고, 뭐 저만 재밌을 수 있지만 재밌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국가별 디자이너들이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문화가 녹아들거나 아니면 어떤 디자인 의도랑 색채의 반복이 있는지가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분석을 하고 정리를 한 게 트렌드 리포트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텍스트 마이닝 다음에는 교차 분석이라는 표현을 써서 아까 말씀드렸던 색채에 대한 뭔가 객관적인 지표로 분석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고바야시 이미지 스케일이라는 방법을 썼어요. 뭐 디자인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많이 알겠지만 감성맵이라고 많이 알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사사분면 딱 그어놓고 그리고 뭐 우리 제품 여기 있고 너희 제품 여기 있고 그렇게 찍는 거 있잖아요. 사실은 많은 회사들이 그거를 그냥 느낌대로 이렇게 찍는데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거긴 해요. 그러면 조금 더 객관적인 것으로 색채에 대한 형용사를 어떻게 분류하는 게 좋을까라는 거를 정리한 게 고바야시 이미지 스케일인데 이번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트렌드 리포트에는 출품작들의 색채를 변환을 해서 주로 가장 많이 사용한 색채가 컬러 코드로 뽑을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국가별 빈도수로 뽑아봤죠. 그러면은 어느 국가는 어떠한 감성이 나타나는 컬러를 많이 쓰고 국가 간의 차이를 알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설계를 해서 리포트에 담았습니다. 오, 그 얘기가 이제 궁금하네요. 그 데이터들을 활용해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무언가가 있다. 아시아 디자인만이 혹은 아시아 디자인 안에서도 국가별로 무언가가 있다라는 게 좀 보여지는 것 같은데 비슷한 결이라고 해야 될까? 뭔가 이 아시아 전체의 어떤 비슷한 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국가별로 비슷한 게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좀 두드러지게 좀 보여졌던 것들이 좀 있을까요? 서구권의 그 디자인과 아시아의 디자인을 놓고 비교를 해보면은 아시아 쪽이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건 감성 중심에 대한 표현이 많아요. 아무래도 서구권의 디자인은 직접적인 기능과 그거를 표현하는 방식이 꽤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는 반면에 아시아권의 디자인은 언어적이자 문화적인 내용이 당연히 반영이 될 수밖에 없지만 그거를 은유적이거나 아니면 그거로 인해서 유저가 느껴지는 감성에 대해서 언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요. 제 기억에 한국, 중국, 그리고 홍콩, 대만의 경우에 많은 부분이 그 특징으로 보였던 거는 전통이라는 헤리티지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 디자이너들이 전통을 이용해서 재해석하려는 시도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 부분이 좀 의미가 있었고 개인적으로는 트렌드 리포트를 만들면서 가장 재밌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재밌는데요? 네. 그럼 저희 이거 디자인 트렌드 리포트 보면서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궁금했던 그 아시아만의 무언가가 있긴 있는 것 같다라는 것들을 어떤 가설이었잖아요. 가설을 이제 검증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하신 건데
거기서 나왔던 그 키워드들이 코드들이 있다고 하셔서 그거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매년 새해 초가 되면은 트렌드 분석 책들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죠. 전망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데 디자인 업계도 그런 게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은 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통적인 메시지가 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신조어, 코드를 제시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이번 프로젝트부터 그거에 대한 단어를 새로 만들어서 제안을 하게 됐는데 2025년 트렌드 코드를 정했고요. 가장 재밌는 사례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저의 경우에는 네오디셔널이라는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제일 재밌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아시아 디자이너들은 뭔가 새로운 혁신을 하면서도 자기 국가에 대한 문화와 전통을 좀 소중히 생각을 하거든요. 혹은 그런 아이디어의 원천으로 활용을 하려는 시도가 많았는데 그것을 새로운 스타일, 새로운 기술에 접목을 시켜서 전통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고 재해석하고 현대적으로 탈바꿈하려는 시도가 많았다는 게 재밌었고요. 그런 행위들을 묶어서 저는 네오디셔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오디셔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떤 단어들이 합쳐진 거예요? 뭐 많은 분들이 유추할 수 있게 네오와 트래디셔널의 합성어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서구권에선 이런 움직임보다 약간 아시아권이 좀 더 많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죠. 헤리티지이자 그 트래디셔널을 대하는 그 아시아만의 좀 뭐랄까 태도를 알 수가 있는데, 뭐 요즘에 가장 뭐 화제인 케이팝 디모넌터스만 봐도 그거를 있는 그대로 하는 것보다는 항상 뭔가 새롭게 재해석을 하려는 시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우리 아시아권의 디자이너들한테도 반영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자꾸 과거에서 뭔가 찾아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거는 진짜 개인 사견이긴 합니다만, 서구권의 디자인의 그 기본의 문화는 I가 강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를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동양권은 아무래도 국가나 문화나 민족에 대한 집단이 더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문화적인 차이일 수 있는데, 그래서 그 고민을 하게 되는 발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구권의 디자인은 결과로는 뭐 스타일링은 비슷할 수 있는데 생각하는 기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모티브를 가져오거나 고민하는 부분이 내가 편하거나 사람이 편해야 되는 유저에 대한 집중적인 초점을 맞추는 서구권과 달리, 모르겠어요. 아시아권의 경우에는 그 모티프를 찾는 부분도 문화, 민족, 역사,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약간 저도 개인적으로 일리가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저도 뭔가 아이디어를 낼 때 약간 나에서 기반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뭔가 우리 무리나 우리의 집단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네요. 하나만 더 알려주세요. 뭐 많은 분들이 직접 트렌드 리포트를 찾아보시면은 해당 코드는 보실 수가 있는데, 저의 경우에는 아이덴티텔링이 재밌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스토리텔링 요소가 꼭 들어가더라고요. 딱딱한 표현으로 도출하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스토리와 컨셉을 같이 묶어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표현하는 것이 공통적으로 나타났고요. 그런 부분을 묶어서 우리 그 아이덴티티라는 단어와 스토리텔링을 묶어서 아이덴텔링이라고 새로운 단어를 정했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이 영상 하단에 링크를 달아둘 테니까 트렌드 리포트를 직접 다운받아서 한번 보시기를 너무 추천드립니다. 네. 다양하게 지금 이 트렌드 리포트 하시면서 수많은 작품들을 보셨었잖아요. 그 중에서 좀 유독 기억에 남는 작품이 있다면? 저는 중국 디자이너가 만들었던 프로젝트, 그러니까 브랜드가 기억이 남는데, 아마 타이틀은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소재 자체가 한지로 만들었던 라이팅에 대한 작품이었고, 그런 부분을 감상을 하면서 그 트렌드 리포트의 도출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빛과 스토리와 그리고 그거를 전통을 재해석하려는 시도가 모두 반영됐다는
생각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 트렌드 리포트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아닐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경우에는 홍콩의 이 프로젝트에서 볼 수 있는데, 홍콩의 그 스페이스, 우리 그 디자인 부문에서 보면은 대부분 건축이나 인테리어의 프로젝트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하나같이 빠지지 않는 게 유저와 공간에 대한 효율성, 그럼으로써 우리가 얻는 유저의 감성에 대한 부분이 반복적으로 나온단 말이죠. 이런 부분이 저한테는 상당히 문화와 환경이 디자인에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구나.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런 부분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는 심사위원 분들도 다 아시아권에 계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이 작품들을 이제 심사하고 그 작품들이 수상이 됐다는 게 뭔가 한 명 한 명이 그걸 이렇게 분석하지는 못했겠지만 쭉 읽어보고 작품을 보고 나도 모르게 좋다라고 인지가 돼서 수상이 됐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간의 오래된 작품들을 쫙 둘러보셨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우리는 25년도 첫 발간이지만 그동안의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좀 보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트렌드 리포트에서 우리가 이 디자인이라는 어떤 카테고리를 넘어서 산업이나 사회나 기술의 변화에 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흐름이 있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좀 읽어야 될 시대적인 메시지가 있었다면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앞으로 우리가 그 읽어야 될 메시지를 만드는 게 중요할 거기는 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아카이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첫 발자국으로 트렌드 리포트를 발행하는 것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뭔가 범아시아를 묶을 수 있는 의미 있는 데이터와 자료를 만들자, 혹은 이런 아카이빙이 몇 년간 지속되고 반복되면은 무척이나 의미 있는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산업은 그런 트렌드 리포트를 내는 부분도 있고 안 내는 부분도 있는데, 디자인의 부문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서 이러한 트렌드를 전망하는, 아시아를 전망하는 그 데이터는 적다고는 생각은 해요. 그것의 첫 발자국으로 우리 트렌드 리포트를 발행을 하게 된 것이고, 그것으로 무엇을 바라느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의 목표랑도 꽤 맞닿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어릴 때부터 우리가 디자인을 공부할 때 유럽의 경우에는 연대가 잘 되잖아요. 클라이언트가 저쪽 나라에 있고 디자인 스튜디오는 저쪽 나라에 있고. 근데 그게 유독 이제는 아시아의 그 규모나 그 수준이 상당히 올라와 있고 세계 리드를 하는 부분도 있음에도 이 디자인권에 대한 부분에서는 유럽처럼 이런 교류가 많이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누구 하나가 잘났다는 게 아니고 같이 가고 묵자는 의미로 뭔가 의미 있는 데이터와 자료를 남기기로 생각을 한 거죠. 이게 같이 아시아권의 나라들과 디자이너들이 힘을 합쳐서 데이터를 모으고 활용을 하고 교류를 하기 시작하면은 이런 디자인 시장의 움직임도 긍정적으로 작동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바람에서, 거창해졌습니다만 그 첫 번째로 이 트렌드 리포트 아카이빙을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트렌드 리포트가 주는 시대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플랫폼, 그리고 그것을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 트렌드 리포트가 되겠죠. 이런 선행이 되기 시작하면은 연대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가 가능해지면은 그것에 대한 교류가 생기면서 기준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 어워드와, 그러니까 미디어 그리고 데이터가 만들어지면은 국가 간의 교류가 진행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신뢰의 허브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각국의 아시아의 디자인의 수준도 같이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국가를 넘는 그 가치 사슬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시아 디자인이 이제 보니까 충분히 다 너무들 잘하세요. 너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작동할 수 있는 뭔가 연대의 그 장치만 있으면 저는 된다고 볼 수 있고,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가 그것을 좀 기능할 수 있거나 수행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여러 가지 활동이자 실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올해를 시작으로 이제 아시아 디자인 트렌드 리포트를 만들었는데, 이게 결국은 매년 쌓아가다 보면은 과거를 복귀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는 어떤 나침반 역할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5년 정도 아시아 디자인은 어떻게 좀 변화가 될 것 같은지, 어떤 방향으로 나을 것 같은지, 트렌드 리포트를 작성해 주신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아권이 앞으로 엄청 더 주목을 받겠죠. 왜냐하면 뭐 뉴스 보셔도 아시겠지만 대만의 기업들은 AI 쪽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고, 거의 뭐 전 세계 시장을 이제 움직이는 유명 기업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해당 국가에서는 그러한 지원들을 충분히 해주고 있는 시대이기도 하고, 그리고 중국의 경우에는 AI나 기타 최첨단 기술들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AI 시대라고 쳤을 때 그것을 선도하고 있는 거는 대부분이 아시아 국가이거든요. 지금도 그렇고. 그리고 한국의 경우에는 미디어 부분과 그런 소프트 파워 부분에서 저희가 리드를 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에는 당연히 문화 강국이 너무나 강력한 나라이고 하기 때문에 이들이 엮여지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연대만 될 수 있으면은 그런 포텐셜은 저는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선도할 수 있는 국가들이 너무나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산업이 커지면 디자인은 당연히 커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은 뭔가 이런 연대 가능성에 따라서 디자인의 산업도 저는 커질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트렌드 리포트가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에서 만든 리포트로 단순히 이제 끝나기보다는 디자이너나 기업인 학회에서 좀 실제로 참고할 만한 가이드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마 그런 마음을 갖고 하셨을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어떻게 활용이 되면 좋겠는지, 그리고 어떻게 좀 지금 활용되고 있는 게 있다면 그런 얘기도 해주시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매해 초에 베스트셀러로 보는 트렌드 코리아를 보면은 앞으로의 전망을 보기도 하고, 거기에 대한 새로운 코드를 읽으면서 시사 프로그램이라든지 모든 뉴스에서 그것을 언급하거나 마케팅 회사들이 그것을 참고를 하는 부분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디자인 쪽 업계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트렌드 리포트를 발행한 것이기 때문에 디자인 산업군 혹은 브랜딩, 마케팅 모든 연구기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참고 자료로서 좀 유연하게 활용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기존 방식과는 다르게 AI를 통해서 이런 새로운 트렌드를 읽는 해석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약간은 신뢰 있는 자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수용을 하면서 우리 산업이 확장되거나 다양한 시도로 해석되는 단초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렌드 리포트 방법론을 통해서 진행했던 내용을 저는 논문 발표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학계에서도 받아들여져서 논문 게재가 확정이 된 바 있거든요. 연구기관 혹은 실무단에서도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주셔서 많은 부분이 활용하고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아 디자인 트렌드 리포트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링크로 확인해 주시고 다양한 업계에서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